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시는 사람이죠.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우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이라는 표현을 했지 제가 기다렸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오늘 패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죠? 예? 왜죠? 뭐 안에 라닝샷스 있고, 오늘은 라닝이 좀, 요새 젊은 사람은 라닝구를 그런 걸 입나 보죠? 난닝구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 예, 알겠습니다. 티셔츠.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빨개? 네? 옷이 왜 이렇게 빨개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기필코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모든 색깔을 다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나 같으면은 선거 때까지 까만색만 입겠다. 내가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알아요? 넥타이, 내 요새 넥타이 색깔도 무지개 신경 써요. 정말 보도 채널에서 방송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거지 같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요새 같은 때는 이제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요새는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하간 왜 우리 그 데시벨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엄청나게 또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오전에 어떤 TV 토론 프로그램 사회를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어디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선거 유세 차량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시위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은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특히 이제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이럴 때 조용히 좀 지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제가 어쨌든 선거 끝나면은 다음번 선거에는 좀 데시벨 줄이자고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운동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할 게 두 가지예요. 데시벨 줄이고, 또 하나 뭐냐면 국회의원들 월급 반으로 깎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저 월급 말고 또 1억 500만 원 1년에, 예? 그거 받는 거 있어요. 문자 발송비 뭐 이런 거 다 전부 없애고. 너무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마이크 쳤어요. 아이씨. 되게 아프네 이거. 운동하셨네요. 예. 네. 다 없애고, 이거는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든 이거는 여론을 만들어서 없애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 당신 국회의원 좀 하라 그러면 차라리 욕을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지. 지금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해서 물론 뭐 봉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TV 토론 사회 보고 끝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다. 추종의 대상이 아니다.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하여간 이번에 좀 그런 자세로 투표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표할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렇다고 뭐 제가 투표용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거 보이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게 잘하면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잘하면 깜빵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중에 이제 연행돼 가는 모습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순간 굉장히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이제 폭발하겠죠. 그럼 뭐 제 신변을 어떻게 제가 왜 해요 그걸? 그러니까요. 네. 왜 쓸데없는 얘기라 그래요? 네. 예. 참. 근데요 진짜 투표할 거예요? 네. 네. 전 20대 투표, 20대가요. 지금 30대지만 뭐 20대나 비슷하게 젊으니까 20대 투표율이 몇 %일 것 같아요? 20대 테두리 내에서 30-40%?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평균이 20대가 100명의 20대가 있다. 그러면 50명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20대들이 투표를 더 하게 된다면 50명보다 더 50%보다 더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이유일까? 이것도 우리가 또 궁금하죠. 예, 우리 궁금한 게 많은 요즘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제가 풀어드릴 수 있으면 제가 풀어드리고, 또 없으면 이우영 아나운서한테도 물어보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오늘 모시는 패널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했죠. 안 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그럴 땐 좀 도와주고 그래요. 일부러 안 내가 도와드렸어요. 일부러 안 좋아.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아,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진짜 여러분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 원래 그렇죠. 선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살아요 평소에 항상? 네? 그렇게 살아요 항상? 적어도 정면 승부에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얘기해 봅시다. 네, 갤럽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이 34%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5%로 1위로 꼽혔고요. 이게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은 5%포인트 줄은 수치라고 합니다. 부정평가의 경우 58%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요. 부정평가 이후 1위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23%로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37%,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고요. 조국혁신당이 4%포인트가 올라서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였습니다. 또 총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승리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승리를 원하는 쪽이 56%로 더 많았고요. 무당층에서도 여당 다수 당선은 26%, 야당 다수 당선 37%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34%가 나왔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2%,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2%를 기록을 했고요. 개혁신당이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이 됐고요. 전화조사원 방식으로 진행이 된 조사입니다. 응답률은 15.4%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 국민의 미래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지지자 표심은 더불어민주연합 57, 조국혁신당 36으로 분산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전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부 지원을 해야 되냐 정부 견제를 해야 되느냐 요 수치를 지난 12월 달부터 쫙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판이 막 흔들렸다 막 이럴 때 그때가 3월 21일 이때가 제일 최고조였었거든요. 이때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 50일,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36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40이 됐고 정부 견제를 해야 된다가 49가 됐거든요. 요 수치는 뭐냐 하면 그 국민의힘이 뭐 막 좀 더 우위에 있다 뭐 이런 분석 나왔을 때하고 거의 유사한 수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 지지 사실 이거는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둔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둔하게 움직이는데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이 4%포인트인가요? 3%포인트군요. 3%포인트 올랐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광주 전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국민의힘이 우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좀 아까 사실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분이 저한테 멘트를 따려고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래서 판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사실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서울 지역만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0%포인트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는 13%포인트 차이 났었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도 서울이 지금 원래 49개였다가 노원에서 하나 주는 바람에 48개가 됐거든요. 그럼 24대 24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뭐 24대 20이라든지 예?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물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떤 여론조사가 잘못된 여론조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괴리 현상이 보이는 것 이것이 언젠가 수렴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괴리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것과 연관된 건데요. 이렇게 기존의 여론조사들을 분석해 보면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잘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요새 나오는 현상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보다 ARS가 더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냐면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라는 사실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샤이 보수들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면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물어보는 거 보면 물어볼 때에는 좀 멈칫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좀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투표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57.2%입니다. 저 총선 평균 투표율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만약 60% 훨씬 넘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젊은 층. 자, 우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30대도 거의 비슷해요. 단지 40대만 2배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투표율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 조사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는 이번 주가 총선 전에 마지막 조사입니다. 너무 좋아한다. 네. 예, 마지막 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거 저는 사실 그래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기다려지게 됩니다. 이 총선은 참고로 대선보다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도 함께 저희 또 총선 방송 4월 10일 개표 특별 방송 있으니까요.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아주 재미진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네. 뭐가 그렇게 좋아?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일주일만 참아요. 일주일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어. 네. 근데 있잖아요. 골탕을 먹이려면 예전에 발표한 여론조사는 써먹어도 되거든. 아, 그거는 가능하니까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아, 네. 의료 파업 문제가 5%포인트 줄었다고 하는데 대통령. 근데 의료계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게 좀 달라졌어요 상황이. 정부는 대화를 촉구하는데 의사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의사단체가. 이 부분. 그리고 대통령 나와라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의료 파업에 대한 정부한테 가지는 그 불안한 시각이 제가 볼 땐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누구죠?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이것도 이제 끝났죠. 그러면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가 하나 줄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총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요. 이 대사와 같은 특임 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따라서 사의 수리 역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난 건데 핵심 우방국인 호주 주재 한국 대사가 또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니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사는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해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공수처에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자가 모두 자리한 가운데 종일 열린 합동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부터 사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게 이번 이 대사의 사의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여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야당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 포인트를 삼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죠? 그 저 대통령실 황상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회칼 발언 때문에 했을 때 그만두고 나니까 지금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이종섭 전 대사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공격 포인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격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어떻게 찾아야 되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29일입니다. 그러면은 한 12일 남았나? 요 사이에 이제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근데 이 이종섭 대사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막 이게 다시 판이 요동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판 누적이 되면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아니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요. 통계적으로 뭐냐면 선거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자기가 선택할 후보자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2주 이내. 퀴즈로 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사실은 이게 선거일에 갈수록 자신의 이제 마음을 정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지 결정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총선 직전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검찰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가 이날과 오늘과 이제 다음 달 2일과 9일 등 총선 전에 총 3번의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6일에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대표가 다음 달 2일과 9일
것까지 해서 총선 전에 총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이거 전망을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있어요. 이번에 출마하신 분. 근데 이분은 선거 이후에 이게 재판 기일이 잡혀져 좀 그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느냐라고 주장을 해서 저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왜 이재명 대표는 안 해주지?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안의 성격과 종류와 지금 현재 재판을 몇 개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억울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건 검찰 독재 청산입니다. 근데 전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독재를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는 독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독재 청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판도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검찰 선거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일부러 선거를 막 검찰이 계산을 해가지고 요때 이걸 우리가 기소를 하면은 이때쯤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선거 때임에도 이 재판에 출석해야 된 것이 이 검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사실 전자로 계속 해석하려면 굉장히 그게 복잡할 거예요. 아마 계산 셈법이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재판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지 검찰이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두 번째 해석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재판부도 검찰의 눈치를 본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보유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거액 수임이란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조국 대표는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서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박은정 씨 같은 사안들 공영훈 씨 같은 사안들을 보셔야 한다. 그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공영훈 씨라고 했던 발언은 뭐냐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경기 화성의뢰의 공영훈 후보인데요. 현대차그룹 임원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해서 편법 증여 의혹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 여러분 22억 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위원장의 X같이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연일 강한 워딩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한 위원장의 발언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일단은 뭐냐면 한 위원장이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한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소질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의 영역에 있는 존재거든요.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저는 사실 공용훈 후보라는 분하고 그리고 또 누구죠? 박은정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이 주장하는 것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입장이 아닐 때에는 일단은 반론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얘기를 믿어줘야겠죠.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뭐 제가 그게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일단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의 영역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재산이 41억인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10억 넘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러한 것들, 그것도 20대 아들한테 증여하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 인식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이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의 영역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인식의 영역을 건드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식의 영역에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인식 구조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다음 주에 파란색 옷 입고 있는지 봐야지. 파랑색과 그리고 주황색, 녹색까지 이왕이면 혹시 뭐 삭동옷 같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삭동옷을 그럼 하나 맞춰봐요. 넥타이 삭동으로 하고 올까요? 저도? 아니요. 나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